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정말 성실하게도 찾아오는 월요일입니다. 하하.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 주장.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공격이나 논박이 아니라 이 서구의 지성사를 꿰뚫는 선언이고요. 동시에 유럽 문명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것이기까지 하다. 이런 해석도 있더군요. 철학자들의 말, 아무튼 이렇게 뭔가 알 듯 말 듯, 보일 듯 안 보일 듯 합니다. 니체의 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 코너죠. 이윤호의 고전 읽기. 오늘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소개합니다. 잠시 뒤에 이윤호 선생님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도 월요일 싫으시죠? 아니요. 안 싫으세요? 예. 대단하십니다. 오늘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 책은 사실 이제 니체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니체의 모든 사상을 다 응축시켜 놓고 많은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니체는 사실 신경쇠학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가장 예민하고 예리하게 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니체를 21세기에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짜라투스트라라는 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니체는 이 책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아주 재밌게 써놓고 있는데요. 제가 니체의 그 이야기를 잠깐 읽어볼까 하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정말 오만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 책에 대해서 정말 이거 내가 쓴 거 맞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대단히 재밌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네.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저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부드러운 손가락과 함께 가장 용감한 주먹을 지녀야 한다. 정신에 조금의 결함이 있어서도 안 된다. 심지어 소화불량을 겪어서도 안 된다. 신경이 약해서도 안 되고 즐거운 소화가 필요하다. 영혼의 빈곤이나 영혼의 구석에 공기가 들어있어도 안 된다. 어떤 비겁이나 불결, 내장 속에 들어있는 비밀스러운 복수심은 더더욱 안 된다. 나의 완벽한 독자를 상상해보면 그는 항상 용기와 호기심이 어우러진 하나의 괴물이다. 그는 순종적이면서도 교활하고 또한 조심스럽다. 그는 타고난 모험가여 발견자다.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혹은 니체의 책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험가고 발견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니체는 어느 책에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는 가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네. 이 모든 것은 니체이고 또한 니체가 아니다. 나는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으로써 그 가면쓴, 즉 변신하는 것에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니체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제 이 짜라투스트라 또 그 당시에 쓰여진 몇 권의 책이 있죠. 네. 선악의 저편, 또 도덕의 계보학,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즈음 이제 니체 말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실 지금식으로 보자면 온갖 사회제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은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노예 도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기독교의 신에 대한 문제로 니체는 풀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국가이기도 하고 시스템이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지배의 어떤 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니체는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잠깐 좀
그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죠. 짜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만일 그들의 행복과 덕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을 그렇게 왜소하게 만들었다. 이거 재밌는 말이에요. 덕에 대한 가르침이 그렇게 왜소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들의 덕이라고 하는 건 지배보다는 복종을 가리키고 가치를 창조하는 자보다는 가치에 복종하는 자들을 만들어낸다. 이거 한번 지금 우리가 되돌아볼 얘기이기도 합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알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지식은, 모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모든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창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인간들로 하여금 노예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배자들조차 나는 여러분의 공복이 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으뜸되는 주인마저 으뜸되는 종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력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사실 인간이 참 싸가지 없는 동물이죠. 싸가지 없는 동물. 왜냐하면 모든 자연은 거대한 자연의 힘, 중력이라는 힘의 물종에서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인간만이 하늘을 쳐다보겠다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중력에 저항하면서 막 올라와서 하늘을 쳐다본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인간은 이게 그 싸가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존재들이죠. 중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에 맞서서 자기 허리를 고추 세우면서 직립했던 존재들이거든요. 예. 그러던 인간이 또다시 노예의 도덕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것이 니체의 핵심적인 얘기일 텐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강한 중력 때문에 그들의 키는 자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짜라투스트라는 물에 오르기 전 중력의 영이라고 불리는 난쟁이의 환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가 위를 향해 오르고 있을 때 중력의 영은 등에 올라타 그를 무겁게 만들었고 그를 자꾸만 시면으로 끌어내리려 했다고 얘기하죠. 짜라투스트라는 중력의 영이라고 불리는 난쟁이가 자기의 뇌 속에 무거운 납덩이를 방울방울 떨어뜨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환영과 수수께끼라고 하는 대목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인간은 사실 끊임없이 중력의 영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한 중력의 영으로 불리는 난쟁이가 우리들의 귀 속에 그리고 뇌 속에 무거운 납덩이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창조하라면 난쟁이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건 시도되었던 거야. 그리고 예전에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어떤 지혜와 아까 얘기했던 지식이라고 하는 혹은 가치에 복종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래서 무거운 납덩이를 통하여 뭐라고 할까요? 관습, 도덕, 법률, 법칙 이런 걸 만들어서 끊임없이 한 개인을 옥죄고 있는 거죠. 니체가 얘기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로부터 주인의 도덕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러한 노예의 도덕.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내는 가치 속에서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창조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위보멘스 초인에 대한 얘기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니체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세 가지 변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니체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을 집약해 놓은 얘기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변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변신은 낙타이고 두 번째 변신은 사자이고 세 번째 변신은 어린아이입니다. 네. 이 얘기를 조금 길지만 한번 좀 읽어볼까 하는데요. 잘 들어보라. 교육자 짜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처음 낙타가 되고 낙타에서 사자, 마침내 사자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정신의 변신 이야기를 하려 한다. 정신은 어떻게 낙타가 되고 어떻게 사자가 되고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는가?
낙타의 정신, 사자의 정신, 어린아이의 정신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첫 번째 동물은 낙타다. 이 동물을 잘 보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인내력이 아주 강한 동물이다. 사막의 더위 정도는 그를 쓰러뜨릴 수 없다. 설령 오아시스가 며칠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그는 끄떡없다. 또 그의 등은 아무리 무거운 짐도 가뿐히 실어 나를 정도로 넓고 튼튼하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곳은 여기 무릎이다. 이 무릎에 굳은 살을 잘 보기 바란다. 그는 정말로 공경심이 강한 동물이다. 그는 얼마나 자주 무릎을 꿇었는지 여러분도 상상도 못할 것이다. 참으로 예의 바르고 착한 동물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 동물이 그 자신의 마음, 특히 그 자존심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해 본다. 그는 무릎을 자주 꿇어 주인의 자존심을 영광되게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존심에는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아무리 더러운 물일지라도 거기에 온갖 흉측한 개구리나 두꺼비가 살고 있다 해도 기꺼이 들어간다.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걷는 것이다. 난 이 동물이 주인에게 한 번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나는 이 동물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나는 이 착한 동물이 자기 삶에 얼마나 못된 고문을 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그의 희생은 정말 그의 착한 마음씨에서 온 것인가? 혹시 희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기 삶을 고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가 아닐까? 나는 지금 내 앞에도 몇 마리의 낙타들의 수업을 듣기에 와 있음을 알고 있다. 당신들 중 몇몇은 분명 낙타이다. 자기 스스로가 삶을 견뎌야 할 고통으로 만들어 놓고 삶이란 고된 것이다라고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사막으로 만든 셈이다. 언젠가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중력의 영은 그런 착한 당신을 원한다고. 우리 모두는 낙타라는 거죠. 낙타는 대단히 인내력이 강하고 그리고 아무리 무거운 짐도 가뿐히 실 수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의 무릎뼈라는 거죠. 근육. 그래서 늘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무릎을 꿇었던. 그래서 그는 인내력도 강하고 참을성도 강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도 가뿐히 실어 나르지만 우리가 그에게 주목해야 되는 건 그런 인내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그 인내력을 얘기하는 노예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세상을 만나면 사막이 된다. 이게 이제 자라투스트라에서 니체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중력의 영에 그 착한 당신, 중력의 영이 당신에게 원하는 건 바로 그것이다. 아니요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다. 예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상식에 의해서 윤리에 의해서 그리고 법률이나 체제에 의해서 우리는 예라고 하는 것을 훈련받으면서 사유화되는 거죠. 이것을 니체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착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아니면 노예의 도덕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예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그가 세상과 만나면 세상은 사막이 된다. 이건 정말 니체가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여기에는 있는 거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의 동물인 사자를 소개한다. 나는 이 동물처럼 남의 말을 안 듣는 동물을 본 적이 없다. 이 동물에게 무언가 명령을 내리려는 사람은 그 자신의 목숨도 걸어야 할 것이다. 무언가를 시키려고 하면 우선 으르렁거리기부터 한다. 이 동물에겐 자유를 향한 열망이 있다. 만약 아까 그 낙타가 변신에 성공해서 사자가 되었다면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주인도 섬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막을 자기 왕국으로 만들 것이다. 언젠가 나는 사자가 황금빛 비닐을 가진 용과 대적하는 것을 보았다. 아마 사자가 자신을 지배하려 했던 모든 주인들을 물리친 후 마지막 남은 주인, 바로 신에 대적하려 가는 길이었던 것 같다. 사자는 몰랐지만 사실 그 용은 신이 위장한 모습이었다. 사자의 정신이 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은 부득이하게 용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용이 말했다. 너는 해야만 한다. 용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은가? 여러분은 평소에 용의 말을 많이 들어왔다. 용은
사자에게 의무나 당위에 대해 말한 것이다.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 평소에 이 같은 말을 많이 듣지 않았는가? 용의 목소리는 도덕의 목소리고 법의 목소리고 관습이나 제도의 목소리다. 용은 다시 말했다. 모든 사물의 가치는 내게서 빛난다. 그는 자신이 가치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가치를 평가하는 자라고 말한다. 옳고 그름, 귀하고 천함은 오로지 신인 자신만이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때 사자는 으르렁거리며 이렇게 외쳤다. 나는 하고 싶다. 그는 누구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자 한다. 나를 내버려 두라. 나는 그 누구의 명령도 받고 싶지 않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그냥 하고자 한다고 용이 받아친다.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고 이 가치 창조된 일체의 가치 그것이 바로 나다. 따라서 나는 하고자 한다 따위의 말은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은 이 짐승을 다시 보자. 왜 정신은 낙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가? 왜 정신은 사자를 필요로 하는가? 여기 혹시 자유의 쟁취, 가치의 창조 그런 것을 꿈꾸는 이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먼저 사자가 되어야 한다. 형제들이여 자유를 얻으려면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도 신성한 아니오를 말할 수 있으려면 우선 사자가 되어야 한다. 낙타가 사자가 되었다면 참으로 큰 소득을 올린 것이다. 낙타의 눈엔 사자의 행동이 약탈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기꺼이 명령받기를 사랑했던 낙타가 자유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신성한 것에서조차 마땅과 자의를 찾아야 한다. 미망과 자의를 찾아야 한다. 분명히 위협이나 협박, 강제가 있을 것이다. 때는 엄청난 유혹도 있을 것이다. 노란 모래 속에서 햇볕을 쬐고 있다면 어떻게 많은 샘이 있을 섬을 향해 곁눈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자는 갈증에 굴복하여 안락한 자들처럼 되지 않는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라면 우상숭배 또한 있기 마련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내가 너무나 인간적인을 쓸 때를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돌아갈 배를 불태우면서까지 용기를 내었던 것을 기억하는가? 신과 함께 안락하기보다 외롭고 굶주리더라도 신없이 지내는 것. 그때 나의 정신은 분명 사자였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자에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신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이것을 해야 한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도덕의 목소리고 법의 목소리죠. 네. 그리고 모든 사물의 가치는 내게서 빛난다. 시스템의 목소리고 신의 목소리고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얘기하는 나는 하고 싶다라는 자기 욕망의 자리.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정신의 고귀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낙타가 세상을 만나면 사막이 되지만 사자가 만날 때 왕국이 된다.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우상숭배 또한 있기 마련이다. 네. 그 우상숭배, 그것이 바로 신의 제도이고 신의 법률이고 신의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고 그것이 도덕이고 그것이 사회화죠.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그것을 지배하고자 하는 우상숭배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사자의 정신의 거룩함, 고귀함 있는 거죠.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는 하고 싶다라고 자기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정신의 고귀함이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딱 있죠. 그러나 사자는 용과 싸우다 지쳐갔다. 지쳐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에게 낙타가 되고 사자가 된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까 용과 싸우던 사자의 운명이 궁금하지 않은가? 사자는 용과 격렬하게 싸웠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자는 용을 완전히 물리칠 수가 없었다. 그는 용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싸움에서 그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다. 낙타처럼 삶을 사막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그의 삶 역시 웃고 즐길 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전쟁에 내몰린 병사와 같았다. 무엇이 문제였던가? 그는 용에게 나는 싫다고 반항했지만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말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싫어하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좋아하는 것에 대해선 많이 알고 있지 못했다. 용으로부터 자유를 찾아왔다고 해도 그는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몰랐다.
그러면서 지쳐가는 사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의 거룩함조차도 이렇게 지쳐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변신을 얘기하면서 엄청난 반전을 얘기하죠. 여러분은 저기 아이들을 보라. 저 아이들이 정신의 세 번째 단계이다. 정신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내게 물을지도 모르겠다. 사자조차 할 수 없던 일을 어떻게 어린아이가 해낼 수 있는가? 왜 자유를 강탈해왔던 사자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어린아이는 천진난만이요, 망각이요,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의 힘으로 굴러가는 수레바퀴고 최초의 운동이자 신성한 긍정이다. 어린아이는 자기 욕망에 충실하다. 도덕이나 법률, 제도는 아이들의 행동을 심판할 수 없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을 뿐이다. 어린아이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는 비도덕적 존재이다. 그것은 그가 악한 존재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도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도덕을 갖고 있지도 않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사자와의 차이를 알겠는가? 아이는 으르렁대지 않는다. 그냥 웃을 뿐이다. 아이는 용을 보고도 웃음 짓는다. 사자의 적수였던 용은 아이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용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아이의 장난감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용을 죽일 수 있는 건 사자가 아니라 아이다. 물론 아이의 무게는 으르렁거림이 아니라 웃음이다. 사자에게 힘든 전투였던 것이 아이에게는 재밌는 놀이가 된다. 아이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굴러가는 바퀴인 것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에는 아이의 신성한 긍정이 필요하다. 아이에 이르러서야 정신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의욕하여 새로운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 니체가 얘기하려고 했던 세 번째 변신은 결국 어린아이죠. 네. 어린아이야말로 초인의 위버맨스를 갖고 있는 거죠. 위버맨스 초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끊임없이 변신할 수 있는 긍정이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이고 창조가 주입받아서 계몽되는 것에 대해서 낙타는 예라고 했고 사자는 아니오라고 했지만 아니오라고 하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아이는 그 자체가 포지티브, 긍정으로서 그냥 그것을 놀이로 끊임없이 자기를 변신해 나가는 하나의 놀이적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니오라고 하는 건 으르렁거리는 표정을 통해서 싸우지만 아이는 웃음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 인간은 노예의 도덕에서부터 주인의 도덕, 즉 어린아이와 같은 창조적 도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니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어떤 것이 아닌가. 니체는 참 많은 얘기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을 보면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 속에서 중력의 영에 의해서 난징화 되어 간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정신의 위대함은 예라고 했던 낙타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낙타를 넘어가서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지쳐버리는 사자가 아니라 아니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비도덕적인 주체, 즉 주인이 돼서 끊임없이 긍정의 변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니체가 얘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니체가 20세기의 출발점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니체는 1899년 1900년대 직전에 죽었죠. 네. 그런데 이 1899년에 죽었던 니체는 이미 자기는 미래에 정말로 위대한 자가 돼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하죠. 그리고 21세기에 정말 우리가 이 시스템, 합리성이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중력이 우리에게 또다시 엄청난 위험을 가져왔죠. 네. 이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라고 할 때 윤리의 계몽이나 훈육이나 주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혹은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스스로 긍정하면서 놀이하는 어떤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 기득권이나 권력, 때로는 돈, 이런 걸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이 법과 질서, 이 규범, 전통의 지침 같은 거를 신봉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은 근데 대부분 관습이나 관념에 기반한 것인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낙타로
머물러 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네요. 용감했다는 사람들 중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니체의 생각을 정신적 버팀목 삼았을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14일 월요일에 소개한 책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니체가 말한 아이스러움 여기까지는 좀 아니라도 적어도 이 낙타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